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20대 중반의 10월에 결혼을 앞둔 예신입니다. 남친은 저보다 5살이 많고 20대 초반에 만나 3년 연애했어요. 이번에 초부터 양가에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예랑이가 3월에 프로포즈해서 그때부터 결혼식 준비했네요. 어머니께서 5월 달에 결혼하라시는 거 급하게 서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아 10월에 한다고 했어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그냥 왠지 가을에 올리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는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저도 대학 전부터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이 돼서 그때부터 꾸준히 모은 돈과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집을 샀어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20평대 아파트라서 저희 신혼에 아이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제가 살고 있는 그 집 그대로 하고 예랑이가 가구며 침대 바꿔주기로 하고 이것저것 전자제품 예랑이가 사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여자가 집, 남자가 혼수죠. 근데 예랑이도 집이 있어요. 군대 제대 후 일만 하고 돈 모아서 집이 있다고 연애할 때 말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좀 더 좋은 아파트고 예랑이 집은 빌라에 조금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살기로 했고 예랑이가 혼수해오기로 했어요. 그 집은 일단 전세 주고 있는 상황이라 혼수는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했고요. 솔직히 서로 재산이 있는 입장이니 결혼할 때 자금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예단이랑 반상기, 이바지 음식 등등 그런 건 친정엄마가 꼭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야 나중에 해왔네 안 해왔네 그런 소리 안 나온다고요. 아직 시기 좀 남아서 예단이랑 이런 건 아직 의논 안 했어요. 어쨌든 서론이 길었네요. 어제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가 너희들 신혼집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어머니 하니까 지금은 네 명의로 그 집이 되어 있지 하시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명의 어떻게 할 거니? 하시길래 전 당연히 제 집이고 해서 제 명의로 계속 나갈 생각이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오빠랑 합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렸죠. 얘랑이랑 제 명의로 하고 나중에 애 가지고 이사하면 공동 명의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니? 우리 아들이 집에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아직 니들 결혼도 안 했는데 너 혼자 사는데 지금 싹 바꿔주지 않았니? 그것도 최고급으로. 지금 저희 집에 바뀐 가구라곤 침대에 식탁이랑 식탁 의자, 화장대 이거만 바꿨어요. 전자제품은 나중에 더 좋은 거 나을 수도 있으니 안 샀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네네 어머니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 그 집 내 명의로 하고 나중에 이사하면 바꾸던가 해 라고 명령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할 말이 없어서 멍했어요. 왜 말이 없니? 명의 이전해. 알겠니? 하셔서 되물었죠. 오빠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라고요? 당연하다는 듯, 응, 내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좀 욱해서 왜 어머니 명의로 해야 돼요? 엄연히 제가 벌어서 제가 산 집 제 명의로 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전연이 하시며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다부터 너같이 독한 애가 들어오면 우리 아들 망쳐놓는다부터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지 뭔 말이 많냐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장 명의 바꾸라고 하시고 끊으셨어요. 전화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멍 하다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상황 설명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얘기 들은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신우이랑 막 저희 결혼 얘기하다가 신우이가 장난으로 집 명의 엄마 걸로 해달라고 해. 난 결혼하면 내 집이면 시어머니 명의로 해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 오고 왔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 건지 그 신우이 저와 띠동갑입니다. 상황 아시는 어른이 어떻게 저런 말을 했는지 어쨌든 오빠한테 다 말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엄마 명의로 하냐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화 오셔서 욕 한 바가지 듣고 그것도 못해주는 며느리가 며느리냐 어쩌고 저쩌고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하시며 절 설득하시더라고요. 전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독한 년 하고 전화 끊으셨어요.
결혼 준비 이것저것 하면서 트러블 전혀 없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제가 오빠 명의로 하라고 했으면 생각해 봤을 텐데 시어머니 명의는 아니잖아요.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 명의로 하신 적 있으신 분이나 시어머니가 이러자고 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동안 전화 오시면 무조건 해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또 딱 잘라 거절해야 이제 말씀이 안 나올지 고민했습니다. 저도 절대 저희 집, 아니 제 집 명의 바꿀 생각 없어요. 새벽에 갑자기 예랑이가 짐을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니까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고 집 나왔다 하더라고요. 집 명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앞으로 내가 평생 살부딪히고 살아야 할 사람은 저라고 명의 이전이 말이냐고 난리 부리고 인연 끊자고 나왔다네요. 그러면서 확 장모님 명의로 바꾸라고 그럼 못 건드릴 거라고 하길래 그것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왠지 이 상황에 저희 엄마 명의로 바꾸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말씀드린 시누이는 첫째 시누이였어요. 둘째 시누이는 저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첫째 시누이께선 제가 어리다며 저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쨌든 저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다니까 고맙기도 하면서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고 아침에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예랑이 집에서 아버님의 존재는 뭔가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아무도 아버님 말에 토 못 달고 그런. 근데 아버님이 절 엄청 예뻐하세요. 제가 어리니까 애교도 부리고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잘 따르니까 아버님 핸드폰에 제 이름이 막내딸이라고 저장돼 있으실 정도로 절 좋아하시고 챙겨주세요. 전화 받자마자 딸 하시더라고요. 딸, 어제 아들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들었어. 많이 속상하지? 너희 시엄마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아들 집도 아닌 걸 자기 집으로 바꾸라는 거 보니까. 너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고 그랬다면서.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희 시엄마가 초장에 기를 확 잡아야 된다 어쩐다 하더니 괜히 너 시집 오면 자기가 기 못 펴고 살까봐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코로 들었나 보다. 앞으로 시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이 시아빠가 다 방패막이가 돼줄 테니까 너도 시엄마한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딱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시엄마랑 똑같이 그럼 안 된다. 알겠지? 하셨습니다. 왠지 예랑이 집에 있는 두 남자가 제 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러고 둘째 시누이도 전화 오더라고요. 땡땡아 속상하지?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은 아닌데 언니랑 이상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나 봐. 네가 이해해줘. 언니도 나도 아직 시집 못 갔잖아. 나야 내년에 간다지만 언니는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너 부러워서 히스테리 부렸나 보다. 네가 좀 더 이해해줘. 엄마랑 언니랑 100번 잘못한 일이니까 내가 너한테 사과하라고 그럴게. 하시길래 말대답한 저도 잘못 있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끊었네요. 첫째 시누이는 연애 때부터 절 엄청 싫어하셨어요. 자기랑 띠동갑인 여자와 자기 동생이 사귄다니 좀 어이없으셨나 봐요. 어쨌든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예랑이는 절대 먼저 하지 말라고 그럼 또 너 우습게 본다고. 난 가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 아내 될 네가 더 소중하다고요. 연애 때부터 첫째 신우가 저 만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2명이나 있어도 걱정 전혀 안 했고요. 저한테 뭐라고 해도 앞에서 예랑이가 잘 막아줬으니까요. 아버님도 늘 제 편이긴 하셨어요. 어머니와 신우 입장에선 왠지 아빠와 동생을 뺏긴 기분이 드셨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이는 서울에 살거든요. 그래도 절 좋아해주세요. 여동생 생긴 것 같다고. 여튼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는 열받으셔서 결혼 엎으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결혼 급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미루던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부모님께 직접 전화드린다는 거 일단 제가 얘기해본다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예랑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나 봐요. 예랑이가 미안하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전화 오셨어요. 일단 욕한 건 미안하다고. 자기가 원래 말이 험하고 거칠어서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말씀이 거칠긴 하세요. 연애 때도 예랑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셨거든요. 저희 이모도 그러셔서 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곤 어머니께서 차분히 말씀하시는 게 자기 친구분 며느리가 그렇게 명의 이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집 지키려고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이전비랑 이것저것 다 하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비용 들이면서 굳이 그러셨는지 하고 믿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상황이랑 저희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집 일이고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하니까 그러게 말이다 하시면서 미안하다고 혹시나 이번 일로 결혼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엄마 아빠가 결혼 미루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사과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 집 말고 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오빠 명의로 살까요? 했더니 그 집은 전세 주고 있고 너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그러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뭔가 찝찝한 게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이야 어머니께서 먼저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지만 살면서 안 부딪히고 살 순 없을 거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보다 첫째 신우가 문제네요. 절 싫어하셔서. 연애 때도 제가 남친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절 안 좋게 보셨대요. 이유가 남친이 군대 제대 후 몇 년간 여자를 안 사귀다가 절 사귀었는데 연애 초 땐 정말 매일 만났거든요. 얘랑이 얘기 들어보니 누나가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 잘 안 나가고 해서 유일하게 말상대가 자기였는데 연애하면서 집에 잘 없고 누나랑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절 싫어했다고요. 지금은 그러려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상견례 때 아직 어린데 살림이나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시아버지께서 너나 잘하라고 하시면서 모르면 배워나가면 된다고 하셨고요. 아, 갑자기 다시 시누이 걱정이. 이런 일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더 걱정이네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결혼인가 싶기도 해요. 오늘 얘랑이 만나서 잘 얘기해봐야겠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따끔하게 충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의 후기입니다. 이 결혼 미루기로 했었어요. 일단 내년 3월에 둘째 시누이가 결혼하기로 돼 있어서 그 뒤로 미루기로 했어요. 연애할 때 제 말이 법인 듯 제가 하는 말이며 시키는 거 부탁하는 거 항상 다 들어주고 싸우면 무조건 져주고 더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는 다정한 사람인데 댓글에 충고하신 대로 얘랑이랑 얘기하면서 지금이야 당신이 내 편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도 안 그럴 거라고 맹세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에게 맞춰 생각하고 대처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마운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결혼 미루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25이고 아직 젊은데 예랑이가 연애 초반부터 꼭 30살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들어줘서 미안하네요. 자존심 강하신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했다네요. 전 근데 오히려 첫째 신우한테 사과받고 싶었어요. 연애 때부터 저 싫어하고 일단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디 여행 가면 선물 사다 드리고 했어요. 제 딴에는 잘 보이고 싶어서요. 작년엔 우리 가족끼리 태국 여행 갔다 왔을 때도 립스틱이며 화장품 같은 거 평소에 오빠한테 물어서 큰 누나 뭐 쓰는지 관심 가지고 오빠 집 놀러 갔을 때 어떤 거 쓰시는지 보고 사다 드렸는데 첫마디가 나 이거 안 쓰는데 였네요. 참 서럽더라고요. 또 어떤 분께서 신우집에 반려동물을 들어보라고 하셔서요. 저희 집에는 고양이 키워요. 2년 됐고요. 제가 정말 고양이를 좋아해요. 부모님 간신히 설득해서 고양이 키우거든요. 제가 새끼 낳으면 한 마리 드릴게요 했더니 째려보면서 나보고 집 나가라고? 라고 하셨죠.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서 싫다. 고양이는 무서워서 싫다. 다 싫다 싫다 하세요. 이렇게 저를 싫어하시는데 이상하게 결혼 반대를 안 해요. 시누이 노릇 제대로 할 거다. 뭐 그런 건지. 결혼이 미뤄진 일이 있고 나서 얘기는 더 나눠야 할 것 같아 시부모님 뵈러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저 보자마자 너무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큰누님 나오시더니 네가 감히 우리 집을 무시해?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다 알아봤어. 하라면 다 하는 것처럼 유순한 척 굴더니 뒤에선 아주 너 같은 애들이 집안 말아먹는 거야. 결혼을 미루다니. 파혼하지도 못할 게 뭘 그리 간을 봐? 뭐? 결혼 미루자 하면 죄송합니다.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할 줄 알았어? 건방지게 누굴 속이려고. 가족들이 안 말렸으면 때릴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친 보고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버틴 건데 저런 시어머니의 결혼 전에 저 정도의 신우이면 결혼 후엔 어째요?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나이 많아서 참고 속이려고 했는데 진짜 언니 꼴이 한심스러워서 못 봐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집안 말아먹는다고요? 언니 같은 히스테리 많은 시누이 때문에 앞으로 오빠 인생 망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정말 파혼입니다. 말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기에 불이 나네요. 안 받아버렸어요. 오빠 만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를 정말 좋아하는데 가족의 연을 무슨 수로 끊어요. 그리고 첫째 누님 시집도 쉽게 못 갈 것 같고요. 그럼 시댁 갈 때마다 식사하고 만날 텐데 끔찍해요. 그 언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파혼할 거냐고요. 저를 정말 물로 봤나 봐요. 그래서 언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정말 파혼이라고 오빠랑도 얘기 끝났다고 다 언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 안쓰럽긴 했지만 그만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미안하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 추스르기가 힘들겠지만 저 파혼했어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멋모르던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굳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음 더 즐기다 좋은 사람 만나서 확신이란 게 들 때,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것도 배웠고요. 급한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하려고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대학 시절에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당찬 여대생이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죠. 영어도 배우면서 그곳 문화도 배우고 싶어 떠난 호주 생활은 막상 겪으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워홀 홍보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호텔 리셉션에서 멋있게 일할 줄 알았죠. 그런 꿈과는 달리 영어 실력이 부족한 동양인 여자에게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땐 정말 어렸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인종차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영어 때문에라도 당연한 일인걸요. 어쩔 수 없이 동양인만 잔뜩 모여있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 피킹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매일 농장과 숙소를 오가면서 이건 뭐 영어를 배우러 온 건지 그냥 노동을 하러 온 건지 일하고 나면 하루가 고단해 서로 얘기는커녕 잠들기 바빴죠. 도대체 호주에 뭐 하러 온 건지 후회 같은 심정으로 호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활을 즐기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호주에 온 지 2달도 안 돼서 돌아가는 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해놓기도 했고 환경이 이렇다고 무언가 포기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갈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호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워홀러들을 위한 카페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1년차 워홀러였던 남편은 병아리 워홀러인 저에게 본인도 다 겪은 과정이라며 많은 걸 조언해줬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마다 만나서 일주일간 있었던 얘기를 하소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고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호주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전 이 이역만리 타지에도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자체에 마음이 안정이 되었고 남편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벗어나 골든코스트에 있는 작은 호텔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호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농장에서 일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였죠. 거의 온종일 영어만 쓸 정도로 영어만 쓰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도 쑥쑥 올라갔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 남편의 비자가 끝나게 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사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귄다거나 뭐 결정적인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 상태로 저희는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점점 연락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2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고 넓은 세상의 경험을 하고 와서인지 자신감도 넘치고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던 시기에 열심히 취업에 도전해 대학 졸업 후 바로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업 후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수정아, 오랜만이야. 한국 들어왔다면서 잘 지내지? 정말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연락해온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죠. 호주에서 못다이로 인연을 이어가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단 1시간이라도 얼굴 보기 위해 저희 집까지 찾아와줬고 365일 중에 365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불타는 연애를 했어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신혼생활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어서 저희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부가 되었죠. 출산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곧 아이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며 남편이 돈 잘 버니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 그만둔다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긴 했죠. 신생아 때 엄마의 케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땐 사실 몇 년 쉬어도 재취업 잘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출산 후 아이와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저도 슬슬 사회로 복귀를 위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자에게는 사회는 냉혹하기만 하더라고요. 왜 경감녀라는 말이 나온지 실감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던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호주에서 호텔에서 서비스하며 일한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창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적극 지지해줬고 저도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도를 몰고 올지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퓨전 레스토랑은 제 의욕만 너무 과했던 걸까요? 음식 맛과 서비스는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하면 할수록 젖잘 폭만 커지게 되고 도저히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었죠. 오픈 1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의 후유증은 너무나 컸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건 물론 오픈할 때 대출받은 돈과 적자로 인해 쌓인 빚이 1억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 변화였어요. 가게를 접은 뒤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저만 보면 한숨 쉬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시아버지께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옛날 말이 전혀 틀린 게 없다며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셨죠. 1억의 빚까지 지게 된 건 모두 제 잘못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고 정말 죄인이 된 양 위축돼서 지냈어요. 꿈 많고 당당하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과 시댁의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성격상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수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머니께 자세한 내용은 일단 숨기고 있던 중이었어요. 어느 날 어떻게 아셨는지 제 가게가 망한 걸 넘어 1억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흥분한 모습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이고, 수연 엄마는 의사 사이 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눈꼴 싫어 죽겠는데 누구는 며느리 잘못 봐서 집안 폭삭 망하게 생겼네. 도대체 사돈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네 빚 갚는다고 인생 망치는 거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부모님에게도 맞아보지 않은 뺨까지 맞고 쫓겨나듯 집에서 나온 저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선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오늘 어머님이 찾아와서 엄마 만났으면 대충 들었겠네. 난 이 빚 갚아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 네가 빚진 건 이혼 사유로 충분한 거 너도 알지? 우리 질펀하게 굴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 알겠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을게. 우리 딸 소희도 있잖아. 제발 그러지 마. 제가 울면서 애원을 해봐도 정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도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갑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 빚 남 탓할 생각은 없었고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그저 돈 앞에서는 그냥 남이 되는 현실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인 건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경제력도 없고 빚만 있는 저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저는 빚만 가진 채 쫓겨난 꼴이 됐어요. 시댁에 찾아가서 아이만큼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희망이란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 시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될 정도로 나쁜 생각조차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1억 빚까지 지게 된 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지만 네, 맞아요. 1억이란 돈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어찌 보면 사람까지 버릴 만큼 큰 돈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작 1억 때문에 아이까지 뺏겨버린 이 상황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우리 소희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릴 일이 없었던 저는 레스토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청소, 서빙까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일은 다 했고 가게 운영해봤던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내면서 레스토랑 일에 임하다 보니 설거지, 청소 업무를 시작해서 가게 매니저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매장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니
사장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상처도 점점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수정씨, 저랑 함께 일해볼 생각 없어요? 다름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1년간 수정씨 지켜본 바로는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해볼래요? 저는 아직 빚도 있고 사업을 하고 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빚 갚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도 데려와야 했어요. 사장님이 제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지만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장님은 저의 아이디어와 감각만 필요해서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라고 하시며 처음부터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높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주겠다고 하셨고 사장님의 자본과 제 아이디어와 성실함으로 자신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정말 오랜만에 받았던 저는 고민 끝에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치는 장사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2년간 미친 듯이 일했는데요. 사장님과 저, 그리고 직원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메꿔주며 좋은 시너지를 발휘했고 2년 동안 꽤 많은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화를 성공시키고 있었죠. 불과 3년 전 레스토랑 말아먹고 시댁에서 쫓겨난 제가 프랜차이즈 업체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일할 때 꼼꼼한 제 성격 탓에 순간 방심하면 놓친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직접 체크해야 마음이 놓여서 특히 신규 매장 오픈 초기에는 직접 매장 관리까지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매장 관리를 하던 차에 여느 날처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여기가 요즘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더라. 그 목소리에 돌아본 자리에는 전 시어머니가 저를 하찮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있었어요. 어머, 너 여기서 알바하니? 여기 서비스 좋다고 하더만 직원 수준이 이래서야. 여기 사람들은 네가 남의 아들 인생 망칠 뻔해서 이혼당한 거 알고 있니?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시어머니는 저를 아직도 하찮은 며느리 취급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어요. 저도 참 바보 같죠. 3년이나 흘렀는데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트라우마가 떠올라 혼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스텝 준비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이래서야 내 딸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까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다시 홀로 나왔죠. 친구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저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우걱우걱 잘 먹고 있는 그 모습에 정말 겨우 저런 인간한테 시달린 거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났고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갔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다들 뵀죠? 뭐 이혼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니깎게 뭔 게 내 친구들한테 인사를 해? 니 주제에 맞게 굴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았어요. 처음부터 저에게는 그 여자 허락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보자보자하니 밥맛 떨어지게 어디서 알바 주제에 손님 테이블에 앉아? 직원 교육이 엉망이구만.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참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사장 찾아대는 어머님께 조용히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제가 여기 프랜차이즈 대표예요. 사장 부를 필요 없이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신 듯 말까지 더듬으셨고 같이 온 친구분들도 웅성웅성 되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이럴 거면 하루 빨리 이혼할 걸 그랬어요.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게 제가 아니라 제 인생 맡고 있었던 게 그쪽 집안이었나 봐요. 말했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 또 때리시게요? 아직도 그 손버릇 못 고치셨어요? 저 때리면 이제 범죄예요, 범죄. 집안 말아먹으려니라고 얼마나 때리시던지요. 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죠. 어머님 폭력 잘 쓰시잖아요. 새며느리 들이시면 때리지 마세요. 제가 멍청했으니 그냥 넘어갔지 고소당해요. 친구분들도 조심하세요. 이분 손버릇 장난 아니거든요. 제 말에 반박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욕짓거리밖에 없는 걸 보니 저런 여자한테 절절 매던 제가 다 한심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저기 수연 씨 어머니시죠? 어머님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질이도 가난했던 년이 의사 사위 보고 나서 어깨에 힘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직 잘 만나고 계시네요. 얼마나 뒷담을 해대는지 제가 친구분들 이름도 외울 정도였다니까요. 당황한 표정으로 제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는 늦었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해진 후였고 가게의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가게를 나갔는데요. 정말 친구들 앞에서 본인의 가면이 벗겨진 그 여자가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니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녁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울고 매달리면서 전화해도 전화도 받지도 않던. 야, 너 우리 엄마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랜만이네. 오늘 어머님 뵀는데 여전하시더라. 여전히 내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시던데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죽는다고 난리를 치냐고. 내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가족을 다 망치려고 드는 거야? 네 인생이 왜? 네가 빚을 갚아주기로 했어. 뭘 했어? 마누라한테 빚 생기니까 지 피해보기 싫어서 그냥 아이까지 빼앗아 내쫓아놓고 이 비겁한 놈아. 그랬더니 남편은 이혼할 때 위자료 청구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제가 염치도 없다며 빚밖에 없는 여자가 무슨 아이를 키운다는 거냐고 앞으로 아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말라더라고요. 아, 너희 엄마가 말 안 했니? 나 네 엄마가 오늘은 식당 대표야. 네가 나 버려져서 인생 역전됐네.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가 또 오길래 당연히 안 받았죠. 제가 그런 인간이랑 할 얘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앉자마자 한다는 말이 저보고 정말 여기 대표 맞냐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명함을 주고 확인시켰죠. 그 명함을 봤더니 남편이 보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모전자전인 건지 지 엄마도 손을 떨더니 지는 또 손을 왜 떠나요? 저보고 딸은 볼 생각도 말라던 사람이 소희 엄마, 아니 여보, 우리 소희 다시 같이 키워보는 건 어때? 내가 아무리 봐도 소희한테는 엄마가 필요하고 이럽니다. 진짜 입을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보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았어요. 야, 1억 참. 그래, 그거 갚기가 힘들더라. 근데 네 애까지 낳아준 마누라까지 버릴 큰 돈은 아니던데? 네 엄마 말대로 주제에 맞게 행동해. 어딜 와서 여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소희를 왜 못 봐? 네 말대로 내 딸한테 내가 필요해. 곧 변호사 통해서 연락 갈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그렇게 전 남편을 내쫓았어요. 저는 곧 양육권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양육권을 뺏긴 이유가 경제력이 없었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빚도 다 갚았고 돈을 벌고 있는 지금이라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기대할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시작한 소송임에도 남편은 무슨 옥이었던 건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 과정은 피가 말렸죠. 다행히도 재판부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제 손을 들어줬고 아이를 제 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 제 상황을 배려해줘서 한 달간 쉬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은 지금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동안 못 보낸 시간 보상하듯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사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네요.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희망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잠든 아이를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정답 없는 인생, 살다 보면 희망 가득 찬 날도 오는 거겠죠. 이 글 읽어주신 분들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주부였던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키우시기 위해 열심히 사셨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바깥 일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터라 절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사고 보상금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열었어요. 평소에 음식 솜씨가 좋았던 엄마지만 처음 시작해보는 장사는 정말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장사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빈번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죠. 참,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지만 엄마와 저는 매일같이 떡볶이를 만들고 시식하면서 최고의 떡볶이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늘이 저희의 노력을 알아주셨던 건가요? 그렇게 장사 시작한 지 5년 만에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구경도 못할 전국에서 찾아오는 지역 유명 떡볶이집이 되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니 엄마는 파릇파릇한 아가씨가 이렇게 가게에만 있어서 되겠냐며 대학에 가길 권유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은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터라 대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한편 걱정도 있었어요. 지역 맛집이 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시는 엄마가 걱정되었죠. 그래서 고민이 더 많았고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며 저희 대학교 입학을 적극 권장하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 하나인데 나는 우리 딸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니게 된 대학교는 가게에서 일만 하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고 그곳에서 미래의 남편이 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간 저는 군대에 갔다가 복학한 동갑내기인 남편과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저에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대학교 입학했을 때도 엄마가 걱정되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가게로 가서 일손을 도왔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과 활동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밥도 혼자 먹고 과제도 혼자 하고 아웃사이더 생활을 하고 있던 저에게 말도 걸어주고 관심도 가져주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늘 학교 마치면 엄마 가게로 가야 하는 저를 남편은 항상 이해해줬어요. 쉬는 날이면 엄마 가게에 와서 일손을 도우면서 데이트를 즐겼는데 제 사정을 배려해서 엄마 일까지 도와주는 모습에 항상 고맙고 듬직했어요. 엄마도 딸이 데리고 온 남자친구가 꽤나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매번 우리 딸 잘 부탁한다며 용돈도 쥐어주곤 했죠. 대학 졸업 후 남편은 혼자 계신 엄마와 저를 지켜주겠다며 청혼을 했는데 평소처럼 엄마에게도 든든한 사위가 되어줄 거라고 믿은 저는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편모인 저에게 어떠한 편견도 가지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아버지가 사고로 떠난 후 버팀목이 없던 저희 부녀에게도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것 같아 든든했습니다. 결혼 후 엄마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장모님 도와서 우리도 가게 확장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프랜차이즈 같은 거 장모님 손맛이면 분명 성공할 거야. 그럼 자기 회사는? 그만두려고? 엄마는 장사 크게 하실 생각이 없으실 텐데. 그냥 안전하고 소박하게 가게 하시는 게 엄마 꿈이셔. 몇 번이나 회사 같은 데서 찾아와서 프랜차이즈 하자고 해도 거절하셨는데 할까? 장모님이 언제까지 가게를 쭉 할 수도 없고 저 유명 맛집을 그냥 장모님 댁에서 끝낼 순 없잖아. 자기도 어릴 때보다 장사해봐서 물려받아도 잘할 거고 장모님께 한번 잘 말씀드려보자. 뭐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도 투자해주겠다며 프랜차이즈 하자는 회사분들이 찾아온 적이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저 떡볶이 마시면 어디 내놔도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 가게를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엄마에게 의사를 물어봤어요. 엄마, 이서방이 가게 프랜차이즈화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예진아, 사실은 얼마 전에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투자할 테니 가게 확장할 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 난감해서 얼머부리긴 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사돈한테 직접 말할 일인가 싶어서 의아했는데 저도 엄마의 떡볶이 맛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엄마를 설득했죠. 6개월간의 설득 끝에 엄마는 3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첫째, 절대로 재료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둘째, 고추장은 무조건 엄마가 만드는 고추장만 사용할 것. 셋째, 무엇보다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3가지만 지키면 떡볶이집 프랜차이즈에 동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의 떡볶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는 남편에게 이 3가지만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역시 엄마와 함께 키워온 가게인 만큼 명성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픈하게 된 2호, 3호 매장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엄마의 떡볶이집이 체인점을 열었다는 소문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평소 먹고 싶어도 본점을 예약하지 못해서 먹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본점의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체인점들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걱정이 많던 엄마도 우리 딸, 우리 사위 장하다며 칭찬해 주셨죠. 2호, 3호점의 성공에 너무 취했던 건지 남편은 엄마가 했던 당부를 무시한 채 바로 다음 체인점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일단 2, 3호점부터 제대로 관리한 다음에 늘리는 것도 늦지 않잖아. 엄마도 무리하게 늘리지 말라고 하셨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지. 어머님이 사업을 제대로 안 해보셔서 그런 소리 하신 거야. 2호, 3호점 이미 매출 잘 나오고 자리 잘 잡았잖아. 이럴 때 가열차게 체인점 늘려야지. 야망에 눈이 먼 남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성공을 맛본 남편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장모님, 4, 5호점도 바로 준비할 생각이니 고추장을 좀 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네, 내가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고추장 양은 3호점까지니 그런 줄 알게.
엄마는 고추장을 더 만들어내는 건 무리라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고추장 레시피는 저에게도 아직 전수해주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마께서 비밀리에 간직하고 계셨죠. 매년 한 번 1년 동안 쓸 고추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평소보다 3배를 더 만든다고 가게도 이틀이나 닫았을 만큼 정말 고생하셨어요. 엄마는 차근차근 매장 늘리면서 저와 남편에게 고추장 레시피도 전수하실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 5호점을 오픈해버렸습니다. 남편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엄마는 너무 실망하셔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듯 했고, 저 역시 사업 시작 전 엄마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남편이 180도 바뀌어버린 모습에 도저히 이렇게는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랑 말 좀 하자. 자기 사업 시작 전에 엄마랑 했던 약속 잊었어? 엄마 떡볶이잖아. 엄마 의견 전적으로 반영해주기로 한 거 아니야? 엄마가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 멋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동네에서 가게만 하시던 분이 뭘 알겠어? 지금 사업이 한참 가속도가 붙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게가 컸는데 오히려 칭찬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깟 고추장 하나 못 만들어준다고 그러시는 게 말이 돼? 아니, 본인이 못 만들겠으면 내가 계량화해서 대량 생산한다잖아. 그게 아까우신 거야, 지금? 정말 이 남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나무인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뭐? 그깟 고추장? 지금 그깟 고추장이라고 말했어? 엄마가 매년 고추장 만들고 몸살나는데 이번에는 3배 만든다고 며칠을 아팠는지 알아? 엄마는 그 부심으로 이제까지 오셨어. 우리한테도 차근히 전수하신다잖아. 그래도 사회 사업하는데 힘 보태야지 하면서 무리해서 만들어냈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아프다고 할 때 한번 와보기라도 했어? 아니, 그 말은 아니지만 지금 한참 사업 확장해야 할 시기에 겨우 고추장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정말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업 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 남편의 모습에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사업 때문에 매일 다투게 되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몹시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뵈었는데, 야, 너희 엄마는 왜 고추장을 못 만들어준다니? 지금 사회가 사업 확장하는 게 배 아프신 거니? 왜 그깟 고추장 때문에 가게를 못 늘리게 막고 있느냔 말이야. 정말 어이가 없는 시어머니 태도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정말 심하시네요. 이미 남편도 엄마 의견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시작한 사업이고 2, 3호점 성공한 것도 엄마가 이뤄놓은 명성 때문에 된 거잖아요. 엄마 판단에 지금 더 늘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말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참 어이가 없구나. 동네 구석에 있던 분식집 매장 5개나 되게 만들어놨더니 너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냥 동네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건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떡볶이만 맛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엄마 가게를 키웠다며 큰소리치는 시어머니였죠. 더는 이런 의미 없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고 2개 매장에 써야 할 고추장을 4개의 매장에 쓰고 있으니 당연히 고추장이 모자랐죠. 그 무렵쯤 아버지 장례식 이후 저한테 처음으로 엄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진아, 네 시어미가 떡볶이 가게 본점 접고 고추장이나 대량으로 만들게 만드는 법이나 넘기란다. 앞으로 10개, 20개 매장 늘릴 거라고. 돈은 섭섭치 않게 챙겨준다네. 내가 이딴 취급받으려고 그 사업하라고 한 거냐?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더는 사위 앞길 막지 말고 본점 접고 고추장이나 대량으로 지원하라며 으름장을 놨다고 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은 더는 시어머니 대접을 해줄 필요도 없었고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남편 놈도 거기에 있더군요. 돈 좀 벌었다는 거 온몸으로 자랑하듯 온 몸에 명품으로 휘감고 시아버지 차도 회사 명의로 떡하니 뽑아주고 아주 돈 쓰는 재미에 신나 보였죠. 어머님,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우리 엄마가 울고 있죠? 당신들이 인간이야? 고추장이나 만들라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잘났으면 니들 알아서 장사해. 당신? 너희? 너 미쳤니? 어디서 이게? 너희 엄마는 또 그걸 너한테 쪼르륵 일러바치니? 매장이 10개, 20개 늘어나면 당연히 너희 엄마는 장사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고, 우리도 너희 필요 없으니 마음대로 해. 더는 이 인간들이랑 엮이기도 싫고 남편 놈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래, 알겠어. 고추장이고 뭐고 너희가 알아서 만들어 쓰고 우리 엄마 가게 이름 쓰지 마. 그리고 넌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너 당장 집에서 짐 빼.
아이고, 기다렸던 바다. 우리 아들 나중에 재산 늘어나면 나눠달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혼해주겠다니 고맙구나. 코딱지만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유세 떨기는. 끝까지 막말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꽤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누구보다 엄마의 고추장이 떡볶이 맛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 제 이혼 통보에 꽤 난감한 눈치였어요. 아니, 당신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고추장은 계속. 선호야, 그깟 고추장 내가 만들어주마. 더는 저런 집에 엮이지 말고 우리 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업해보렴. 내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게. 이렇게 저희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예전처럼 다시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체인점들로 인해 손님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조 맛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 인간들은 가게 상호도 싹 바꾸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홍보까지 하면서 사업 확장을 계속 해나갔는데 엄마의 떡볶이의 핵심인 고추장이 바뀌었는데 맛이 정상일 리가 없겠죠. 점점 떡볶이 맛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님들이 발길도 끊기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 분점들 서비스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그 프랜차이즈는 1호점을 제외한 모든 가게를 닫게 되었어요. 여느 날처럼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명품을 주렁주렁 매달고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사부인, 오랜만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는데 고추장만 좀 어떡해. 뻔뻔하기도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한마디 하셨어요. 저기요, 저는 댁 같은 사돈 둔 적이 없어요. 나와 우리 아이에게 상처만 준 인간들 사돈으로 생각한 적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맨날 술만 마시면서 죽는다고 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엄마에게 무릎 꿇으면서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렇게 생각 없이 명품 주렁주렁 달고 와서 음식이나 만든 사람에 대한 예의는 역시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급하니까 고추장 좀 내달라는 모습을 보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 싶었어요. 거기 아주머니, 당신이 당신 아들 망친 거야. 당신만 그렇게 나서서 설치지만 않았어도 내가 당신 아들 좀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 거봐, 자기 아들 다 죽어간다면서도 아직 명품이야 주렁주렁 달고. 엄마는 더는 얘기할 것도 없다며 당장 꺼지라고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소금 내오셔서 더러운 기운 쫓아내야 한다며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결국 그 인간의 가게는 폭삭 망했고 시어머니께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느라 빌린 돈 때문에 집도 날리고 아직 빚더미에 앉아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5년간 함께 살았으면 어느 정도 정이 남았을 법도 한데 마지막에 그 인간들이 보인 악마 같은 모습에 정말 그렇게 망해버린 모습조차 통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분명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갈라버린 그 심보와 친정엄마의 레시피 덕으로 사업 성공 후에 마음이 완전 변해버려서 엄마의 피땀으로 만든 성과를 마치 자기 것 마냥 구는 인간들에게 인과응보인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 엄마가 왜 고추장도 찬찬히 전수하려 하신 건지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안 하시려 했던 건지 다 이해돼요. 저는 이제 엄마에게 고추장 레시피도 전수받고 점차 가게도 하나씩 늘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엄마의 고추장만큼이나 깊고 뚝심 있게 당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올해 29살인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이번 생에는 내가 이놈이랑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인 남친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조상님이 아무래도 저놈은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싶으셨는지 막판에 크게 한번 도움 주셨네요. 남친과의 뭐 같은 인연은 제 나이 20살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찌감치 공부와 거리가 한참 멀던 저는 그나마 바리스타의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름 없는 커피숍에 알바로 일했고 그곳에서 이놈을 만났죠. 남친은 그 당시 손님이었고 저랑 동갑입니다. 구구절절 얘기를 하자면 글이 길어지니 사실만 쓸게요. 예상대로 전 이놈의 끈질긴 꼬심에 넘어갔네요. 그때까지 예상이나 했겠어요? 제 꽃다운 20대 청춘을
이런 개, 새한테 낭비할지. 9년을 만나오면서 수십 번을 이별했지만 망할 놈의 인연, 운명을 어린 당시에는 믿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다라는 그놈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순간 이놈과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집안끼리는 이미 거의 사돈처럼 지내고 양가 부모님은 암묵적으로 사위, 며느리처럼 대했죠. 참고로 남친의 부모님들은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껏 도 닦으면서 만나왔어요. 위에도 말했듯이 남친과 수십 번 헤어졌지만 모두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 문제는 돈이었는데요. 이놈은 영특한 머리로 알게 모르게 엄청 찌질하고 짜증나게 돈으로 장난질을 쳤습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늘 일을 했고 일하면서도 자격증 3개나 취득했어요. 제 자신을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이놈은 4년제 졸업 후에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2년간을 취준생으로 지냈어요. 나중에는 공무원 시험 볼 거라는 핑계로 학원비 삥땅 치고 게임방 전전하던 나쁜 놈이었죠. 지 부모 등골 내 등골 다 뽑아 처먹어가면서 그동안 탱자탱자 놀아왔었어요. 예전에는 밥 먹으면서 입안 내용물 그대로 보이면서 진짜 해맑게 그냥 나 전업주부 할까? 자기가 돈 잘 버니까 나는 살림이나 하고 자기한테 내조나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살림이나? 야, 살림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뭣도 모르는 게. 그러고 지금 네 부모님 봐서라도 할 소리야? 너 뚝배기로 한번 맞아볼래? 진심 먹고 있던 뼈알장국 뚝배기 깰 뻔했어요. 그동안 쳐놀면서 눈치만 38단으로 늘었는지 슬슬 제가 자기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그깟 돈 벌면 되지 큰소리 치더니 피자집 배달 알바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마인드 자체가 남자 직업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열심 성실 그거면 돼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껏 허송세월 보낸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뭘 하든 해서 부모 등골이라도 안 빼먹으려는 모습에 그래 저렇게라도 하는 거에 만족하자. 저게 어디냐 생각하며 끊임없이 제 자신과 타협하며 남친을 구원해주기로 했어요. 이놈이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기저기 등골 빼먹고 살았던 걸 깨달은 모양이에요. 돈 버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요. 근데 이놈은 지 돈은 힘들게 번 돈이고 제 돈은 쉽게 번 돈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에 카페 오픈해서 돈은 잘 벌었어요. 그치만 부모님이 거의 80%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보답하는 중이라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보지 못했죠. 그냥 제 나이 또래, 남들보다는 좀 더 버는 수준이었어요. 이놈은 항상 돈으로 잔머리를 굴렸죠. 제가 고졸이라 무시한 건지 군말 없이 지 뜻대로 하니 그동안 정말 몰라서 아무 말 안 했는지 알더라고요. 명색이 장사꾼인데 어디 앞에서 돈으로 짱구를 굴려?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저 7, 그놈 3, 7대 3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남친은 항상 더치페이라고 강조했죠. 속으로 그렇게라도 자존심 지켜주고 싶었어요. 예를 들자면 영화는 한 달에 한 번 보러 가요. 영화표는 남친이 꼭 산대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한 달에 꼭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남친이 자기 표는 공짜로 살 수 있었거든요. 통신사 멤버십 VIP로 한 달에 한 번 공짜로 이용 가능했어요. 영화관 2번 가자 하면 볼 거 없다 하고 암튼 그렇게 가서 자기는 표 사고 저는 음료수, 팝콘, 오징어, 나초 사요. 근데 남친은 콤보를 먹어도 항상 음료를 에이드로 바꾸고 나초 치즈를 추가해요. 제가 2만 원 넘게 계산하면서 군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밥을 먹으러 가도 제가 3번 계산하면 남친이 한 번 하고요. 오늘은 자기가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촉이 오면 김밥 먹으러 가재요. 그 다음 데이트에는 또 제가 당연히 계산할 걸 아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갑니다. 제가 소고기 사달라고 했을 때 무한리필집 갔었는데 지가 어느 날 소고기 사달래서 저번에 갔던 무한리필집 가자니까 고기 질 떨어진다고 1인분에 6만원짜리 고깃집으로 절 끌고 가서 자기 혼자 4인분 처먹고 저는 1인분도 안 먹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그놈한테 계산을 떠넘겨보기로 했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제가 순진했던 건지 이 개새한테 또 당했어요. 화장실 간다더니 20분 넘게 안 오고 전화하니 안 받더라고요. 한참 후에 봤더니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볼일 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약국에 소화제 사러 왔다고 개소리 시전하셨어요. 자기 거도 살까? 얼른 이쪽으로 와 하고 끊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산 거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서 전생에 지은 죄 이렇게 갚는구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양가 부모님들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제 엄마한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고 있으니 당연히 좋고 사랑하니 만나고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남친이 딱히 능력이 없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선하디 선한 척을 해왔던지라 그냥 가족 같고 아들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결혼 얘기 나왔을 때도 딱히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번 생에는 이놈 안고 가자 했어요. 해탈이라고나 할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밤새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생각할게요. 암튼 이렇게 부모님들 따로 만나셔서 상견례 했어요. 아, 이렇게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도 그놈이 짱구는 굴려도 심성이 먹 같은 놈은 아니니까 라며 또 한 번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둘이 날 잡고 여행을 갔어요. 바다 보이는 동네 마당에 있는 평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요. 민박집 백구도 이쁘고 술도 한 잔 들어가니 기분도 알딸딸하고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 얘가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구나 착각하게 되었죠. 술 기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밥 먹고 술 먹고 씻으려는데 아무리 찾아도 칫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친도 같이 찾아봤지만 짐 싸면서 까먹었나 보다고 자기가 사오겠다고 했어요. 편의점 가서 칫솔 2개 사오더니 저한테 문제의 2,500원을 달라고 하네요. 술 먹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2,500원 타령이야 하니 칫솔값 더치페이 하자고. 전 진심으로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겼어요. 갑자기 이놈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짓거리더라고요. 무슨 약속? 망할 우리 더치페이 약속이요. 순간 빡침이 깊게 올라왔지만 참을 인색이고 도 한 번 닫고 술도 먹었고 지금 상대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돈 줬어요. 3,000원 주고 500원 달라 하니까 잔돈 없다고 다음에 자기가 500원 더 내겠다네. 그 또한 똑같은 연놈 되기 싫어 오냐 네 말 다 맞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기분 다 잡치고 자려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놈은 이미 잠들었고요. 맥주나 한 잔 더 하자 싶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갔죠. 캔맥주 사고 씹을 안주거리 찾아 편의점 안을 둘러보던 중 문제의 2,500원짜리 칫솔을 발견했어요. 엥? 똑같은 게 1+1이네. 순간 9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한 번에 왔어요. 돌겠더라고요, 정말. 이놈이 정말 결혼 준비하면서 온 여행에서 진지하게 그동안 서로 못했던 대화 나누고 서운했던 거 다 떨치고 가자던 이 새끼의 말들이 떠오르면서 그 와중에도 1+1 칫솔로 돈장구를 굴렸구나 생각하니 참. 이놈을 오늘 기필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민박집으로 달려갔어요. 골아떨어진 그놈을 지근지근 밟으며 깨웠어요. 민박집 떠나라가로 소리 질렀죠. 이 나쁜 놈아! 그리고 욕이란 욕은 다 했어요. 영문을 모르던 그놈은 절 미친년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결혼 준비 여행에서 이깟 2,500원짜리 칫솔로 정말 결혼 망치고 싶냐 했더니 칫솔 사러 가서 1+1이 아니었으면 어쩔 건데? 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놈이 개소리를 짓거리는 와중에 전 눈물이 엄청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정신이 확 들기도 했고요. 20살 때 잠깐 만나고 군대로 꺼졌을 때 그때 그 망할 놈의 콜렉트콜 전화만 안 받아줬으면 이 새끼랑은 영영 끝이었을 텐데 왜 그때 전화를 받았던 건지 혼자 엄청 오열했어요. 지금까지 이놈의 수많았던 돈 장난질과 찌질함을 어떻게 참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 방에 모든 게 터졌어요. 2,500원짜리 1+1 때문에. 전 그때부터 머리가 엄청 비상해졌어요. 이놈과의 뭐 같은 인연부터 끊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더 이상 이놈과 또 내 자신의 협상과 타협은 사치였어요. 그놈의 개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저 또한 그놈에게 이제껏 제가 당해온 것들에 대한 감정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 설명은 해봤기 때문에 안 통하는 것도 알았거든요. 여기서 또 내가 말 시작하면 그놈의 설득과 뭐 같은 연민, 모성애를 자극하는 현올림에 또 내가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혼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여행짐을 다시 바리바리 쌌어요. 그 와중에 그놈은 처음엔 지금 가려고? 네 맘대로 해봐. 이딴 표정으로 구경만 하다가 뭔가 자기도 이상했는지 말리기 시작했어요. 술 먹고 어디 가냐고 절 붙잡고 가방을 뺏었어요. 있는 힘껏 그놈 온몸 구석구석을 발로 차줬죠.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으니 없던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 가방을 잡고 있던 그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줬어요. 그때 그놈이 좀 놀래더라고요. 제 힘에 놀란 건지.
큰 소리로 싸우니 주인집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하시길래 그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아주머니랑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차로 가서 시동을 걸었죠. 그때 잠시 제 이성을 찾으니 난 지금 술을 먹었고 음주인데 집까지는 2시간 거리고 싸우면서 술이 많이 깼어도 전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합니다. 순간 고민하다 대리 불렀어요. 예상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저 개새와 한 동네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이 돈을 쓰고 저놈에게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놈이 차로 와서 문을 열으라고 난동 부렸고 전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들 생각나면서 뭔가 번뜩하고 떠올랐어요. 일단 그놈을 차에 태웠죠. 대리기사님 기다리는 동안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놈이 한마디 하더군요.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으이그. 너한테는 그냥 2,500원짜리 칫솔, 나한테 맨날 하던 보통 일일 뿐이겠지만 나는 오늘 너랑 9년간의 뭐 같았던 인연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두고 보자 생각했죠. 그렇게 대리기사님 오셨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중간쯤 갔을 때 기사님께 잠시 휴게소 들려달라 부탁했어요. 그놈은 자고 있었고 휴게소에 도착해서 깨웠죠. 제가 그놈한테 다정하게 화장실 안 가고 싶냐 물었어요. 자다 깨서 이제 화 좀 풀렸어? 이러면서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는 대리기사님께 그냥 지금 출발해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놀라서 쳐다보시는데 저 사람이 데이트 폭력해서 이 밤에 대리 불러 도망가는 거다. 부탁 좀 드린다며 울먹이며 말하니까 진짜요? 이러시면서 제 말 믿으시고 그렇게 출발했어요. 도착할 때까지 폰은 꺼뒀고요. 집에 들어가서 폰 켜자마자 0.1초 만에 전화 오더라고요. 그놈 아직도 휴게소래요. 뭐 하는 짓이냐길래 생각해보니 네가 내 차에 기름 한 번 안 넣어줬고 너 보면 당연히 대리비도 안 줄 텐데 널 내 차에 태워갈 이유가 있냐? 아까 나한테 받은 3,000원으로 히치하이킹이라도 해 라고 하니 장난치지 말고 돌아오라네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해서 더 이상 너하고 엮일 일 없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새끼랑 결혼? 내가 살면서 칫솔한테 이렇게 고마워할 일이 생길지 알았겠냐? 여행 갈 때 칫솔 안 챙긴 것도 네가 늘 얘기했던 뭐 운명의 결정체다 라고 말한 뒤 전화 끊고 꺼버렸어요. 집으로 전화 엄청 오더라고요. 새벽에 부모님들 난리 났죠. 전 이 사태를 예상했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기에 부모님 속 한 번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쟤랑 진짜 결혼했으면 그게 더 불효였을 거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일단 저한테 술 냄새도 나니까 사태를 정리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시더라고요. 휴게소 오리알 그놈은 그놈 부모님이 데리러 갔고요. 다음 날 부모님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뒷일은 나 혼자 알아서 다 정리하겠다 했어요. 가게 출근하니 역시 그놈 기다리고 있었어요. 2차전 시작했죠. 난 분명 헤어지자고 말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놈은 찌질이처럼 딱히 뭘 안 하더라고요. 매달리고 날 설득하는 짓밖에. 신기할 정도로 9년간의 정이 정말 단 1%도 안 남고 뚝 떨어졌어요. 그 뒤로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은 딱 한 번 불렀어요. 경찰 한 번 왔다 가니 지금은 전화로만 괴롭혀요. 끝까지 찌질한 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놈 부모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놈 부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시고 어머니는 울기까지 하셨죠. 아들 못나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놈 아니더라도 한 번씩 연락하면서 지내자 하셨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못 들어드리겠다고 확실히 선을 긋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돈 없고 능력 없는 건 죄가 아니죠. 사람 마음을 이용하고 능멸하는 게 죄인 거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갑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과는 신혼부터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살펴봐드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하면 가져다 드리고 제가 안 사드리면 고기를 안 드시기 때문에 고기도 사다 드리고요. 동네에 새로운 개업집이 생기면 자주 모시고 가서 새로운 것도 같이 먹고요. 시부모님을 딱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식된 도리로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 해드리려고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제가 모시고 가서 맹장수술 시켜드렸고 몇 날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면서 돌봐드렸어요. 시누이나 아주버님은 맹장수술 뭐 그렇게 큰 수술이냐며 그냥 한번 문병 오고 끝이고요. 어쨌든 퇴원까지 시켜드리고 집에 와서는 몸보신 하시라고 백숙이며 전복죽이며 해드렸어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그런데 저 혼자 바보짓을 한 것이었네요. 초등 4학년인 큰아이가 편도가 많이 커서 편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아이 수술도 문제지만 한참 뛰어놀기 좋아하는 7살 아들과 4살 딸아이를 어떻게 하느냐도 큰 걱정거리였죠. 남편이 돌봐주기는 하겠지만 4박 5일을 일 안 하고 돌봐주기가 힘드니까요. 친정에 못 맡긴 건 거리도 좀 있는 데다 친정엄마 건강이 근래에 많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몸도 성찬으신데 걱정만 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도 가까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주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목요일날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점심을 먹이고 장난감이랑 갈아입을 옷과 아이들 반찬까지 만들어서 어머님 댁에 데려다주고는 큰아이를 입원시켰습니다. 금요일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은 잘 끝났고요. 제가 더 많이 떨었는데 안도했어요. 남편은 바빠서 금요일에 못 왔고 토요일날 두 아이들과 함께 병문안을 와서는 두 아이를 병원에 두고 갈 테니 돌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바쁘시다네요. 남편도 일이 잡혀 있어서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고요. 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엔 환자용 침대와 보조 침대만 있을 뿐인데 거기에서 새 아이를 어떻게 돌보나요? 게다가 아직 큰아이는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은 다 어디 갔는지 먹이라고 싸서 보내시지도 않아서 작은 아이들 밥도 사 먹이기 애매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자리도 없고 막내를 안고 보조 침대에서 자려고 하니 아이가 자꾸 굴러 떨어지더군요. 할 수 없이 환자 침대에 새 아이를 눕히고 저 혼자 보조 침대에 누워서 겨우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잠결에 계속 징징댔어요. 돌아눕기도 힘들고 서로 깔고 누웠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룻밤은 어찌어찌 견뎠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월요일 퇴원 예정이었던 걸 하루 당겨서 일요일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내가 당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겨우 며칠 아이들 못 봐주고 나한테 이러나 싶고요. 이제까지 시집에 충성을 다한 내가 참 한심하고 바보 같고 후회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아이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구토를 해서 길에서 한참 쉬었다 돌아왔어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말 저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왕 고생하시는 김에 하루만 더 아이를 봐주셨다면 저도 고마워했을 거고요.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렸을 텐데 그래서 집에 돌아왔다고 전화도 안 드렸어요. 남편이 전화한 건지 아이들 짐을 가지고 오셨길래 눈도 안 마주치고 일부러 뚱하게 있었어요.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요. 큰아이 수술 잘 마치고 왔다고 그 와중에 점심을 사주신답니다. 큰아이 아직 목이 안 좋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나가기도 싫고 얼른 식사만 하고 가시라는 마음에 집에서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큰아이가 수술을 잘 마치고 집으로 왔다는 소식 정도는 친정에 알려야 할 것 같아 무심코 친정에 전화드려야겠다고 했더니 뭐 이런 일로 친정에 전화를 하냐입니다. 친정아버지라도 오시면 자기 아들까지 불편하다면서요. 하기사 평상시에도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들어 못 가게 하거나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는 분이셨으니 오죽하겠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잘 알면서도 속 좁게 왜 이러냐는 식이더라고요. 이왕 벌어진 일, 이왕 지나간 일, 좋게 좋게 지내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참,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고 돌아오는 길이 어땠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말을 해도 모를 겁니다. 어쩜 그렇게 호칭을 잘 지었을까요? 남편, 결국 남의 편인 거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니 뭔가 이제까지 없었던 감정이 치밀어 올라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시부모도 부모니까 하면서 그러려니 넘어갔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신혼 때 남편과 금전적인 문제로 한동안 자주 다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엄청 오셨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시댁이 개입을 해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남편한테 제발 우리 부부싸움 이야기 시어머니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말 안 해도 목소리 듣고 아시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애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부부싸움 한 티를 팍팍 내고 있냐고요.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도 우리 싸움에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주 얘기했고요. 그렇게 지내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했죠. 남편과는 원래 부업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시간도 없고 수입도 별로 없어서 매달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남편한테도 우리 둘 다 열심히 직장만 다니자 해봤고요. 싫다기에 그럼 남편은 지금 하던 일 하고 저는 계속 직장 생활만 하겠다 했어요. 남편은 어차피 아이도 낳고 하면 직장 다니기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직장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죠.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어떻게든 직장에 다니는 게 나은 선택이었어요. 그게 더 안정적이었을 테니까요. 남편 하던 일 망하고 결국엔 다니던 직장만 다니고 있거든요. 여튼 우리 가정 문제는 우리 둘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아들이 벌이가 이렇게 시원치 않으면 저 같으면 며느리한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해서 야단인 거 보면 그때부터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연락 안 받았더니 톡 오더라고요. 오늘 몇 시까지 집으로 오라더니 안 오면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한다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편한테 지금 어머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다. 우리 싸움에 개입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냐고 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고 만난다고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엄마한테 가서 여태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행동들, 오빠의 금전적인 사정, 경제관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 했죠. 저희 엄마한테 남편 미움받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남편 수입이며 시댁에서 저한테 한 언행들 하나도 얘기 안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집을 만만하게 생각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은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 연락 오는데 안 받았다고 오히려 화를 냈었죠. 부모 사랑도 끔찍한 사람이라 항상 둘이 싸워 금방 풀릴 일도 어머님이 개입하셔서 큰 싸움이 되거든요. 그것도 지쳤지만 제가 어머니께 더 신경 쓰고 잘하면 어머님도 나를 더 많이 이해하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했고요.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변했을 리는 없고 어머님도 지치셨는지 참견을 좀 덜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성격이다 했죠. 저는 첫째 돌부터 그냥 가족끼리 간소하게 소규모 돌잔치로 했어요. 요즘 돌잔치 크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뒷얘기들도 많고요. 진심으로 우리 아가의 돌을 축하해줄 사람들만 있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소규모 돌잔치 전문으로 하는 돌상 다 차려주는 식당에서 진행했어요. 양가 가족들만 모셨고 당연히 바라는 것 없었습니다. 아기 예쁜 사진 찍고 케어하느라 바빠서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식사하는데 자리가 양가 식구 마주 앉게 되어 있었어요. 보통 그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른들끼리 마주 앉아 인사도 하시고 하지 않나요? 저희 아빠 엄마 앞에 아주버님 내외 앉히고 시어머니는 조카들이랑 얘기하느라 바쁘셨어요. 어쨌든 식사 끝나고 정리하고 가려는데 친정아빠가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많이 주셔서 안 받으려 했는데 니네 주는 거 아니고 아기 주는 거니 그냥 받으라시며 저금해주던 알아서 아기를 위해 쓰라고. 편찮으셔서 자리 못하신 친할머니도 봉투를 보내시고 액수도 액수지만 이렇게 마음 써주셨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아기에게 생일 축하한다, 건강히 잘 커라, 제게 아기 키우느라 고생했다, 뭐 이런 흔한 덕담 한마디조차 없으셨고 생각하니 더 웃겼던 건 식당에서 차려둔 돌상 위에 데코한 과일 싸가도 되냐고 카운터에 물어보셨어요. 이때까지도 정신이 없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괜히 서운하더라고요. 집 올 때는 신랑 스피커폰 해서 용건만 간단히 통화했어요. 아이 케어하느라 정신없고 힘든데 굳이 나서서 상처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처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엄마고 어찌됐든 사는 동안 계속 보며 살아야 하는 인연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 결혼 생활 동안에 처가에 안부 전화한 적 1도 없고요. 시댁이랑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났는데도 하루가 멀다 고 통화를 했어요. 둘째 임신 중기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들 뭐 하냐고 해서 당연히 일하러 갔다고 했더니 우리 애기 태명을 부르시며 땡땡이가 아빠를 힘들게 하네 이랬던 분. 아기 없는 사람은 일 안 하나요? 원래 자기 하던 일인데 말이죠.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고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선시대 얘긴지 남자는 술을 마셔야 남자고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정말 황당한 건 제가 술을 많이 마시지도 못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가끔 가족 모임 있을 때 맥주 2잔 정도 먹는 게 정말 많이 마신 거예요.
반면 남편은 아이 낳고도 개처럼 술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듣고 아들이 기죽어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니까요. 제가 몇 마디 한다고 기죽을 인간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저런 지나간 생각들로 또 큰아이 수술로 마음이 정말 안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큰아이는 회복이 조금 늦는 것 같고요. 제 탓인 것 같아 마냥 미안한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 정말 큰애 안부를 묻는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에선 언니 내일이랑 모레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애들 아빠랑 간만에 1박 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열이 끝까지 올라서 아가씨 우리 큰애 수술한 거 몰라요? 수술 잘 끝났냐고 묻지는 못할 망정 왜 그래요 정말. 아가씨도 애 있잖아요. 입장 바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진짜 서운하네요. 했더니 저보고 언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네요. 그렇죠. 제 잘못인 거죠. 이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등신같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님은 눈치를 말아드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건지 전화 오셔서 저녁에 어머님 친정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말 듣고 저 정말 정신줄 간신히 잡았어요. 여자가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친정에 같이요? 제가 같이 가야지 모양새도 살고 남편이 술을 먹으면 제가 운전도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또 어쩝니까? 제가 안 간다 하니 남편은 옆에서 왜 안 가야 되는데? 이럽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왜? 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나 시집 와서 너나 니네 엄마나 시댁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것 같아? 처음엔 모르고 살았고 나중엔 애들 덕에 참고 살았어. 그래도 이런 대우 받아도 당연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지 새끼 아프다는데 뭐? 지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그것도 수술한 애까지 대동하고? 너 제정신이니? 그 집안 식구들이 우리 애들한테 언제 한번 따뜻한 말이나 해준 적 있어? 가면 다 그냥 대면. 내가 다 멋쩍더라. 지네 위신 세우려고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불러다 할 일 없이 술이나 퍼마시고 말이야.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내 친정은 못 가게 하면서 지 친정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건데? 너도 말이야. 지 마누라는 그렇다 쳐도 지 새끼 상태는 봐가면서 부모 챙겨야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해. 내가 애들 다 데리고 갈 거고 나 혼자 벌어먹어도 너보단 낫겠어. 나 애들 때문에 못 나가. 지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못했답니다.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제 고통을 몰랐을까요? 제가 그냥 숙이고 있으니 못 본 척 한 거죠. 그게 더 괘씸합니다. 미안하다 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일 얘기하자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죠. 이 사람과 시댁과 더 이상 안 엮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남편과 시댁과 실갱이를 하다가 남편이 이혼만은 안 된다고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말 그대로 싹싹 빌더라고요. 무슨 맘인지 꽃도 사다 주고 저녁하지 말라고 음식도 싸우고요. 아이들과 외식도 나가자대요. 그런저런 시간이 지나 지금은 저와 아이들 친정 옆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도 더 들여다보고 있고 엄마 아빠도 손주 좋아하시고요.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안 좋으시니 친정 엄마 아빠께는 일단 이사방이 바빠져서 집에 매일 오진 못하고 직장 거리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한 상태입니다. 상황 보고 말씀드려야겠죠. 남편이 워낙 이혼은 안 된다고 완강했고 자기가 더 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판단해 달라길래 남편과 같이 살지 않고 시댁은 왕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친정 옆에 집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하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이혼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 아빠를 곁에 두긴 해야 할 것 같아 내린 결정인데 지금까지 남편의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한동안 지켜봐야겠지만 절대 멍청하게 그렇게 돌아가서 살진 않을 거예요. 저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 계시고 하니 조금 도움받아 일정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능력은 아니지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정말 저와 아이들과 그리고 못 챙겨드린 친정부모님을 1등으로 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삶이란 게 참 복잡하지만 놔보니 이렇게나 또 단순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다 죽어가는 놈 물에서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딱 제 결혼 생활이 그랬어요. 매번 사업에 실패하던 남편이 저희 아버지의 도움으로 회사가 자리 잡게 되자 저희 아버지 회사까지 욕심내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어땠겠어요? 직장인이 된 지 언 5년 차.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이었죠. 대학 동기로부터 가볍게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팅을 제안받았어요. 주변에서도 일만 하다가 노처녀 되는 거 아니냐며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놀리기도 했고 저 역시 조금 걱정된 것도 사실이었죠. 기대와 걱정으로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도착한 약속 장소에 그가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듣던 대로 K대 공대 훈남이라 불릴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던 청년사업가였어요. 사실 그 점이 제가 그 소개팅을 나가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을 때라 저 같은 직장인과는 전혀 다른 그와의 만남은 아주 신선한 즐거움이었죠. 서로 다른 분야에 있었지만 대화도 잘 통해서 볼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수다를 떨곤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는 정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명문대를 졸업한 그는 졸업 후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꿈을 가졌었다고 해요. 한국의 스티븐 잡스가 되겠노라며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사업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사실 그 모습이 저 어릴 때의 아빠의 모습을 보는 듯 하기도 했거든요. 아빠도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남들을 이끄는 아빠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호감을 가진 만남은 그대로 이어졌고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매일 좋은 날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청년 스타트업 사업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었어요.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고 생각한 저는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업가 선배인 아빠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예비사위에게 피와 살이 되는 생생한 조언을 해주셨죠.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게 서로의 사업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고 아빠는 그가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가 떠난 후에도 요즘 드문 청년이라며 자신의 패기 넘치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아빠와 사업의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사업하는 남자의 부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라 저를 걱정하셨지만요. 아빠와의 만남 이후 저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아빠는 제 나이 30이 되기 전에 식을 올렸으면 하셨죠. 그래서 그해 겨울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아빠와 남편의 사업 토론은 계속되었고 가끔 보면 저랑 결혼한 건지 아빠랑 결혼한 건지 모를 정도였는데요. 그런 열정적인 사위의 모습에 아빠는 단순한 조언뿐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투자처를 찾는데 힘들어하던 남편에게 직접 투자를 해주시기도 하고 사업하면서 알게 된 투자자들이나 사업 파트너들도 많이 소개해주면서 맨 땅에 헤딩하던 남편의 사업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업이 발전할수록 저는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반은 출장에 외박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일 지쳐 잠들기 일쑤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지 생각했었어요. 남편의 사업 번창과 함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시어머니의 어깨도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혼할 때 저희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사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머슴처럼 부리라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자 저희 집에 불만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얘야, 너희 사돈어른은 왜 그렇게 준석이를 집으로 불러대니? 준석이가 너희 집 종도 아니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빠가 준석 씨랑 사업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준석 씨도 저희 아빠한테 많이 배우고 있기도 하고요. 어머, 그건 네 생각이고 준석이 생각은 전혀 아닌 것 같던데? 그리고 우리 준석이가 잘한 거지. 사돈한테 배울 게 딱히 뭐 있니? 우리 준석이는 K대 출신이야. 너희 아버지 지방대 나오시지 않았니?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어머니 태도에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저희 집에 갑질당한다고 생각하신 시어머니는 저를 수시로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불러놓고 딱히 뭘 시키시지도 않았고요. 그저 자기 아들 저희 친정으로 불러들이지 말라는 시위라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하셨죠.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일부러 이렇게 불러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석 씨, 요즘 어머님이 자꾸 집으로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준석 씨한테 갑질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준석 씨가 어머님한테 잘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아, 알았어. 나 피곤해. 자고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피곤하다며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 그 후로도 어머님의 호출은 계속되었어요. 한 달 만에 꿀같은 연차날 친정엄마와 목욕탕에 갔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얘, 어디니? 너 오늘 연차라면서? 오늘 집에 김치 담그는데 좀 와서 도와주렴. 저 친정엄마랑 목욕. 엄마는 제 손을 잡더니 어서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진짜 한 달 만에 연차까지 내서 오랜만에 엄마랑 목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는데 뜬금없는 시어머니의 호출에 투덜투덜대면서 시댁으로 갔어요. 제 얼굴에 티가 많이 났는지 저를 보자마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얘,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시어미가 김장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썩은 표정으로 오니? 내가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뭐 도와달란 소리도 못하겠구나. 어머니의 핀잔과 함께 시작된 김장은 뭔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얘야, 너 언제까지 회사 다닐 생각이니? 이제 준석이 회사도 자리 잡았고 너도 일 그만두고 준석이 뒷바라지 해야지. 애기도 가져야 되고. 어머님, 그건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준석 씨는 준석 씨 일하는 거고 저는 제 일하는 거 그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이 가지라는 말이 왜 이리도 자존심이 상하던지. 누구보다 아이 가지고 싶은 건 저였는데요. 한 달의 반은 외박에 집에 들어오더라도 매일 클라이언트 만났다며 술에 취해 잠들어버리는 남편과 부부관계조차 못한 지가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어머님은 한술 더 뜨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남편이 잘 될 수 있게 뒷바라지하는 게 본분이다. 너도 빨리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우리 준석이가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무슨 지금이 사카 쓰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아직도 고리타분한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김장 담그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당신 오늘 나 연차인 거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당신 오늘 쉰다고 해서 엄마 김치 담근다길래 불러서 같이 하라고 했지. 뭐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 오늘 분명 엄마랑 목욕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잖아. 주말에도 어머님이 부르는 통에 엄마 볼 시간 없어서 한 달 만에 연차 낸 건데. 목욕탕은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김장은 그날밖에 안 담그는데. 너 우리 엄마 좀 도와줬다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진짜 너무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시댁 일을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며 저를 나무랐죠. 시댁 일을 못 돕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미리 말을 좀 해달라는 건데 말이에요. 그 일 이후 저희 사이에도 냉기가 흘렀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남편은 클라이언트 미팅이니 출장이니 하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가기만 했어요. 그날 퇴근 후 돌아온 집에는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었고 대만 출장 갔다 온 남편의 캐리어만 덩그러니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캐리어를 정리하던 저는 그 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 사이에 여자의 속옷이 들어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더러운 상상들로 가득 차버렸어요. 한숨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 여자 속옷을 내밀며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왜 이게 당신 캐리어 안에서 나오는 건데? 당황한 듯한 표정의 남편이었어요. 이게 여기 왜? 출장으로 대만 갔을 때 직원들 짐하고 섞였나 보다. 별거 아니야. 그 자리를 피하려는 듯 먼 초등학생도 안 믿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열어보게 된 블랙박스에는 예상했던 대로 지속적으로 한 여자가 등장했고 심지어 오늘까지 함께 있다 온 거였어요.
부글부글한 마음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방에서 속 편하게 자는 남편 얼굴에 뿌려버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벽에 가방을 싸들고 울면서 나타난 딸 모습에 놀라신 눈치였지만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얘야, 준석이 말 들어보니 네가 오해한 것 같던데 그렇다고 이렇게 친정으로 와버리면 어떡하니? 돌아가세요. 저희 이혼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머, 얘 봐라. 이혼이 그렇게 쉽니? 의심이 심하면 병이다, 얘야. 의심이요? 제 눈으로 봤다고요. 회사 직원년이랑 대만까지 갔다 왔던데요. 자기 캐리어에 그냥 팬티까지 들어있었고요. 시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충격받은 눈치였고 밖에서 저희 부모님도 이 사정을 듣게 되었죠. 아니,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자가 꼬일 수도 있고 옛날에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그랬단다. 그래도 결국에 조강지처들이 대접받지 않더냐? 너도? 흥분하신 아빠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면서 소리치셨어요. 사돈, 그만하세요. 어디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누가 사업을 한다고 다 바람피고 다니니까. 나 준석이 새끼 패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어머, 사돈,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남의 아들을 패 죽이긴 왜 패 죽여요? 이혼하더라도 준석이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참,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건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시어머니의 패악질에 아빠는 그저 웃으셨는데요. 하하, 사돈, 아니 아주머니,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당신 아들이 내 딸한테 분할해줄 재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당신 아들이 내 이름 대면서 여기저기 투자 받고 다녔는데 아직 모르시나 봐요. 이놈 알고도 내 딸 봐서 눈 감아줬더니 정말 안 되겠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줄게. 그 인간은 정말 아빠 이름을 대면서 여기저기 투자받고 다녔고 그 액수도 상당했어요. 아빠의 도움을 그렇게 끝까지 이용한 거죠. 심지어 투자자들에게 곧 아빠가 은퇴하면 그 회사까지 흡수할 수 있다며 소문을 내고 다녀서 아빠도 상당히 기분이 상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꼴랑 얼마 투자한 거 가지고 유세 떠시네요. 우리 아들 회사가 얼마나 큰데 당신이 뭘 한다고 꼼짝이나 할 것 같아? 콜랑 돈 좀 투자했다고 내 아들 그렇게 종처럼 부리더니 잘 됐네, 잘 됐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들 회사 망한다고 하는데도 헛소리나 삑삑하고 있는 시어머니 뒤로 누군가 소리치며 달려왔는데요. 엄마, 지금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모르고 헛소리한 것 같은데 잊어주세요. 준석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네가 왜 무릎을 꿇어? 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자.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 좀 조용히 해. 엄마 때문에 나 망하는 거 보고 싶어? 내가 투자받은 돈 전부 아버님 보고 들어온 돈이라고. 그 돈 다 빠지면 나 부도야, 부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꼴을 보고 있으니 내가 왜 저런 남자랑 지금껏 살아왔나 싶었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사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잘 알겠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인 만큼. 저기 아주머니, 저는 공사 구분 안 되는 사람이니 헛소리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준석이 너 이 자식, 너는 당장 아파트 비우고 나가고 네가 용서를 빌어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딸 서연이야. 아빠는 내일 투자 철회 연락 갈 거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어요. 대문 앞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울며 버티는 통에 돈내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 이름 덕분에 따낸 투자처들도 일제히 투자를 철회하면서 그 인간의 회사는 순식간에 폐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소송까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하나가 쓰러지는 과정도 쉽지 않죠. 인간성일 좋기라나 쥐어짜봐야 빚밖에 안 나오는 그 인간과는 더 이상 부부로 엮여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저희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참,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은혜에 보답을 못할 망정 파렴치하게 그지없었던 저런 인간과 아예 안 가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탐욕은 일체를 얻으려고 욕심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데 그들이 얻는 것에 욕심만 내지 말고 고마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10년간 다니던 회사 사직하고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란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직 수박 겉핥기 수준이지만 그래도 작은 일 하나하나
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책임감이 생겨서 요즘은 이 일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